차 세워. 지금 당장 세우라고. 저 사람 지금 당장 알아봐. 어디 사는지, 아이들이 몇 살인지. 운전기사 김 과장의 손이 핸들 위에서 굳었습니다. 뒷좌석의 박철민 회장은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인 채 숨을 멈춘 듯 인도를 응시하고 있었죠. 첫눈이 내리는 12월의 을지로 사거리였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차들이 꽉 막혀 있었습니다.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6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떨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죠. 김 과장은 깜짝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뒤에서 경적이 울려댔지만 철민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향한 곳엔 낡은 손수레를 끌고 가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눈발을 맞으며 허리를 굽힌 채 무언가를 팔고 있었죠. 검은색 패딩 점퍼는 여기저기 헤어져 있었고 손에 낀 목장갑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뒷모습이, 그 걸음걸이가 철민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손수레 양옆으로는 같은 빨간 점퍼를 입은 두 아이가 작은 손으로 엄마의 옷자락을 붙잡고 걷고 있었죠. 한 아이는 코를 훌쩍이며 걸었고 다른 아이는 눈송이를 손으로 받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철민은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눈발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죠. 12월의 찬바람이 코트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여자를, 그 뒷모습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철민의 뇌리에 5년 전 장례식장의 한 여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상복 차림으로 고개를 숙이고 서 있던 그 여자, 자신이 잔인한 말을 퍼부었던 그 여자의 어깨가 저렇게 떨렸었죠. 여자가 수레를 세우고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졸린 목소리로 뭔가 물었고 여자는 조금만 더 기다리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철민은 그 광경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여자는 손수레를 끌며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발이 눈을 밟으며 종종 걸음을 쳤죠. 한 아이가 미끄러질 뻔하자 여자가 황급히 아이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철민은 그 뒤를 따라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망치로 머리를 내리친 것 같았죠. 뒤따라온 비서실장 오 전무가 우산을 펼쳐들고 철민을 부축했습니다. 철민은 떨리는 손으로 멀어져 가는 여자와 아이들을 가리켰습니다.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오 전무는 20년 넘게 철민을 보좌해 왔지만 이런 표정은 처음 봤습니다. 공포였습니다. 그것은 재벌 회장이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을지 모른다는 한 인간의 절박한 공포였죠. 오 전무가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손수레 끄는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철민은 그 자리에 서서 눈을 맞으며 떨고 있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이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철민은 비틀거리며 차로 돌아왔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철민은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철민은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창밖을 보며 5년 전 그날을 떠올렸죠. 아들 준혁의 장례식, 그리고 자신이 며느리에게 퍼부었던 잔인한 말들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내뱉은 그 말이 지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오 전무가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화면엔 CCTV 캡처 사진들이 떠 있었습니다. 손수레를 끄는 여자의 옆모습, 아이들의 뒷모습이 선명했죠. 최수진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신림동 반지하 월세 28만 원짜리 단칸방에
거주 중이었습니다. 새벽 물류센터 일과 쿠키를 팔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아이들은 이란성 쌍둥이였습니다. 만 4세, 이름은 별이와 달이. 신림동 늘푸른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생신고일이 준혁 사망 7개월 후였습니다. 철민의 손이 책상을 움켜쥐었습니다.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준혁이 세상을 떠난 게 5년 전 12월 15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수지는 임신 초기였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상태였을 수도 있었죠. 장례식에서 상복을 입고 서 있던 수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창백한 얼굴, 마른 몸. 그때 뱃속엔 아무 표시도 나지 않았었습니다. 철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확실하게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는 안 됐습니다. 수진이 알게 되고 소문이 날 테니까요. 비공식적으로 아무도 모르게 해야 했습니다. 오 전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민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준혁이 4살 때 찍은 사진이었죠. 놀이터 그네를 타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 아이들의 뒷모습과 이 사진 속 준혁이 겹쳐졌습니다. 철민의 중얼거림이 텅 빈 서재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으론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 눈발 속 어딘가에서 자신의 손주들이 좁은 반지하에서 추위에 떨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철민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집에서 명숙이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저녁을 차려놨다는 내용이었죠. 철민은 일이 있어 늦을 것 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급 사무실의 따뜻한 난방이 무색하게 그의 온몸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5년 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준혁은 아버지가 정해준 맞선 자리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억지로 맞선을 볼 때면 준혁을 평가하듯 바라보는 그 시선이 견딜 수 없었죠. 맞선 상대들의 가족 간의 사업 얘기들이 준혁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사업이었습니다. 준혁은 화장실 간다며 자리를 떴고 그대로 뒷문으로 빠져나왔죠. 차를 타고 무작정 도망쳤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30살의 나이에도 자신의 선택이라곤 하나도 없는 삶이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회사 전무라는 직함도 고급 아파트도 명품 시계도 모두 아버지가 정해준 것들이었죠. 1시간쯤 달렸을까요? 이천 휴게소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준혁은 출구로 빠져나와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3시 재래시장 골목은 한산했죠. 준혁은 차를 세우고 걸었습니다. 어디선가 달콤한 냄새가 났습니다. 빵 굽는 냄새였죠. 냄새를 따라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자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수진 베이커리. 매일 새벽 4시에 굽는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오븐에서 막 꺼낸 빵들이 선반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카스텔라, 식빵, 단팥빵, 크림빵이었습니다. 화려한 디저트는 없었지만 하나하나가 정성스러워 보였습니다. 카운터 안의 여자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밀가루 묻은 앞치마를 두른 채였습니다. 33살의 최수진이었죠. 얼굴엔 땀이 맺혀 있었고 손엔 반죽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웃음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꾸밈 없는 미소, 진심 어린 눈빛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만났던 약혼녀의 계산된 웃음과는 전혀 달랐죠. 수진이 오늘은 단호박 식빵이 잘 됐다며
작게 잘라 건넸습니다. 준혁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부드러운 식감과 은은한 단맛이 입안에 퍼졌죠.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안함이었습니다. 강남 유명 베이커리의 화려한 빵들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수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죽한다고 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면 피로가 싹 풀린다고 했죠. 수진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준혁은 그날 빵을 한 봉지 가득 사서 나왔습니다. 차 안에 앉아 또 하나를 꺼내 먹었죠. 달콤했습니다. 빵 맛이 아니라 그 순간이 달콤했습니다. 그날 이후 준혁은 이천을 자주 찾았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회의 끝나고 핑계를 대고 빠져나왔습니다. 그 다음엔 사흘에 한 번 출장이라고 거짓말을 했죠. 나중엔 거의 매일 퇴근길이라며 차를 몰았습니다. 수진의 공방은 준혁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갔습니다. 아무도 박 회장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골 손님이었죠. 수진은 항상 새로 나온 빵을 먼저 맛보게 해줬고 준혁은 그게 좋았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 조심스럽게 빵 만드는 걸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혁은 새벽 5시에 공방으로 왔습니다. 정장 대신 편한 옷을 입고 명품 시계 대신 손목 시계를 찼죠. 수지는 준혁에게 빵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반죽은 손목의 힘을 이용해서 치대야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세게 하면 글루텐이 끊어지고 너무 약하면 제대로 안 섞인다고 했죠. 준혁은 서툴렀지만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일인지 알았습니다. 회사에서 서류에 사인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죠. 땀 흘려 일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는 과정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발효는 1차가 1시간, 2차가 30분이었습니다. 기다림도 빵의 일부라고 수진이 말했습니다. 준혁은 발효를 기다리며 수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빵 이야기였죠. 그러다 일상 이야기가 됐고 어느새 인생 이야기가 됐습니다. 준혁은 자신의 삶이 없는 것 같다고 털어놨습니다. 모든 게 아버지가 정해준 거라고 했죠. 다닐 학교, 전공, 취미, 심지어 결혼 상대까지요. 수지는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죠. 수지는 자신은 반대라고 했습니다. 모든 걸 스스로 선택해야 했다고요.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고 빚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했죠. 하지만 자신이 만든 빵을 손님이 맛있다고 할 때만큼은 정말 자유로운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문 닫은 공방에서 함께 빵을 구우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혁은 처음으로 자신의 답답함을 모두 털어놨고 수지는 자신의 과거를 얘기했죠. 아버지가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고 했습니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봤다고 했죠. 수지는 그 빚을 갚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3천만 원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요양병원에 계신다고 했죠. 준혁은 수진의 손을 봤습니다. 굳은 살 가득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아름다워 보였죠. 사랑은 그렇게 조용히 익어갔습니다. 빵이 오븐 속에서 부풀어 오르듯 자연스럽게요.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준혁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하기로 했죠. 수진과 결혼하고 싶다고요. 수진은 걱정했습니다. 집안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선택하겠다고 했죠.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사랑을 선택하겠다고요. 수지는 밀가루 묻은 손을 앞치마에 đặt고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엔 밀가루 가루가 하얗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흔적처럼 보였죠. 새벽 공방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5분 속방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게 바로 행복의 냄새였습니다. 박철민 회장의 서재는 냉기가 돌았습니다. 요즘 들어 수상한 준혁의 횡보에 철민은 준혁이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미행을 붙였고 수진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책상 위엔 두툼한 갈색 봉투가 놓여 있었죠. 철민은 그 안에 서류들을 한 장씩 넘기며 얼굴을 굳혔습니다. 사설 흥신소에서 작성한 신상조사 보고서였습니다. 최수진, 이천시 중앙동 제빵 공방 운영, 모친 사망, 부친 최병철은 2005년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2008년 신용불량자로 등록됐고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죠. 피조사자 최수진은 부친의 빚을 상환 중이었습니다. 보고서엔 수진의 통장 내역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매달 요양병원비 80만 원, 은행 대출 이자 50만 원, 공방 임대료 70만 원이 빠져나가는 게 고스란히 드러났죠. 수입은 공방 매출 평균 월 180만 원. 빠듯한 생활이었습니다. 철민은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거실로 나온 철민은 소파에 앉은 아내 서명숙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아들이 데려오겠다는 여자 집안이라고 했죠. 명숙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이런 집안이 며느리로 들어온다니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 퇴근길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부모의 굳은 표정에서 뭔가 잘못됐음을 직감했죠. 거실 공기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철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앉으라고 했죠. 준혁이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철민은 서류 뭉치를 준혁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최수진이라는 여자를 만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 아버지가 정가자라고 했죠. 사기죄로 징역살이를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빚더미에 앉아 있고 그런 집안 사람이 며느리가 될 순 없다고 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죠. 사람을 보라고 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도 누명을 쓰게 된 것이지만 빚을 다 갚으려고 혼자 밤낮으로 일한다고 했죠.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물었습니다. 명숙이 소리쳤습니다.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아들은 모른다고 했죠.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 집안과 엮이면 얼마나 손가락질 받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회장 집안 며느리가 빚쟁이 딸이라는 소문이 퍼지면 회사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아냐고 물었죠. 준혁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진과 결혼하겠다고, 아버지 허락 없이도 하겠다고 했죠. 철민이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탁자 위의 찻잔들이 와르르 흔들렸죠. 좋다고 했습니다. 그럼 나가라고 했죠.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한 푼도 기대하지 말라고 했죠. 오늘부터 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회사도 그만두고 재산 상속도 없다고 했습니다. 준혁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 하나에 옷가지를 담았습니다. 통장도 신용카드도 회사 명함도 모두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고 나왔죠. 명숙이 울먹이며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엄마 말 좀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 아니어도 좋은 사람 많다고 했죠. 준혁은 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행복하게 살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했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집안에 길게 메아리 쳤습니다.
철민은 창가에 서서 캐리어를 끌고 걸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저놈이 일주일도 못 가 돌아올 거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알면 돌아올 거라고 했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명숙은 소파에 주저앉아 흐느껴 울었습니다. 철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그날 밤 박씨 집안의 저택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엔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넓은 거실, 값비싼 가구, 고급 샹들리에가 있었지만 온기는 없었습니다. 철민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명숙은 안방에서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죠. 준혁의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통장과 카드만 놓여 있었습니다. 철민은 그것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돌아오지 않을까? 정말 그 여자와 행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미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준혁과 수지는 이천 시내 낡은 빌라 반지층에 보금자리를 꾸렸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작은 공간이었죠. 곰팡이 냄새가 나고 창문을 열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발만 보였지만 두 사람에겐 그곳이 궁전이었습니다. 준혁은 시설관리 회사에 재취업했습니다. 월급은 회사 전무 시절의 10분의 1도 안 됐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죠. 새벽 5시에 일어나 건물 보일러를 점검하고 저녁 9시에 퇴근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손엔 굳은 살이 박였고 어깨엔 늘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작업복 주머니엔 렌치와 드라이버가 들어 있었죠. 수지는 공방 일과 병행하며 준혁의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빵 반죽을 하고 오전엔 공방을 운영하고 오후엔 아버지가 계신 요양병원을 다녀왔죠. 두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은 하루 중 저녁 한두 시간뿐이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서로의 것이었습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허름한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이 남은 빵으로 샌드위치를 만들고 준혁이 편의점에서 산 우유를 따랐죠. 화려한 식사는 아니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준혁은 퇴근 후 수진의 공방 청소를 도왔고 수진은 준혁의 작업복을 손빨래로 삶아 빨았습니다. 주말이면 둘이서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싼 채소를 골라 담고 할인하는 고기를 샀죠. 수진이 요리를 하면 준혁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둘이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웃음은 많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몸이 자꾸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냄새에 민감해졌죠. 하지만 바쁜 일상에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병원 갈 시간도 돈도 아까웠으니까요. 2달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생리가 2달째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환경이 바뀌고 경제적으로 빠듯하니 몸이 반응하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3달째 접어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12월이 왔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죠. 준혁은 건물 관리 일이 늘어났습니다. 겨울엔 보일러 점검이 많았으니까요. 야근이 잦아졌습니다. 12월 15일 밤이었습니다. 준혁은 야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눈이 내렸죠. 도로는 미끄러웠고 준혁은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집까지 10분 거리였습니다.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곧 도착한다고 했죠. 30분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조심히 오라고 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끓여두겠다고 했죠. 전화를 끊고 신호를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며 다가왔습니다.
눈 쌓인 도로에서 제동이 걸리지 않았던 거죠.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준혁의 차는 앞차와 뒷차 사이에 끼었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가 겨울밤을 찢었습니다. 119 구급대가 도착했습니다. 준혁을 차에서 꺼냈죠. 의식은 희미했습니다. 구급대원이 계속 말을 걸었지만 준혁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이렌이 울렸고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지는 급히 택시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뛰었죠. 응급실 앞에서 의사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의자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죠.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내부 손상이 심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죠.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의사의 말이 귓속으로 들어오지 않았죠. 준혁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의식은 없었죠.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수지는 준혁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약속했잖냐고 했죠. 아기 낳으면 셋이서 여행 가기로 했잖냐고. 그 순간 수지는 자신의 말에 놀랐습니다. 아기, 자신이 왜 아기 얘기를 했을까요? 갑자기 지난 몇 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메스꺼움, 무거운 몸, 2달째 없는 생리. 수진의 손이 배로 갔습니다. 혹시 자신이 임신한 걸까요? 새벽 3시 22분, 기계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평평한 선이 모니터에 그어졌죠.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준혁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수진의 눈물이 준혁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영원히 대답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짧았던 행복은 눈 내리는 밤, 한순간에 끝이 났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내려앉았죠. 수지는 의자에 앉아 배를 감쌌습니다. 정말 혹시 이 안에 준혁의 아기가 있다면요? 밖에선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장례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병원 산부인과는 아침 9시에 문을 연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그때까지 응급실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아침 9시 수지는 산부인과로 올라갔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다른 임산부들이 보였습니다. 배가 부른 여자들, 행복한 표정의 부부들이었죠. 수진만 혼자였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증상을 물었습니다. 수진은 생리가 석 달째 없다고 했습니다. 소변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죠. 양성이었습니다. 임신이 맞았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화면에 작은 점이 보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임신 8주차라고 했죠. 2달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 작은 점이 준혁의 아기였습니다. 준혁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의사가 휴지를 건넸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수지는 복도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초음파 사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준혁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기라고 말해주고 싶었죠. 하지만 준혁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지는 장례식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빈소를 차려야 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가장 작고 저렴한 빈소를 골랐죠. 준혁의 옷을 챙겨오고 영정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공방에서 찍은 사진을 골랐습니다. 빵을 들고 웃던 준혁의 모습이었죠. 조문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수진의 공방 단골 손님 몇 명과 준혁의 옛 직장 동료 두세 명이 전부였습니다. 수진은 상복을 입고 빈소를 지켰습니다.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지만 상복이 넉넉해서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장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노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박철민과 서명숙이었죠. 뒤로는 비서와 변호사로 보이는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순식간에 빈소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명숙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더니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열하는 소리가 장례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죠. 몸을 떨며 바닥을 쳤습니다. 철민도 영정 앞에 섰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죠. 절을 한 번 하고 돌아섰습니다. 눈은 붉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서 있는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은 상복 차림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죠.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명숙이 일어나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은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조문객들이 숨을 죽였죠. 당신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준혁이가 그런 일 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했죠. 당신이 우리 아들 인생을 바꿔놨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들을 죽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죄책감이 밀려왔으니까요. 준혁이 자신 때문에 집을 나왔고 자신 때문에 힘든 일을 했고 결국 자신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손은 떨렸고 입술을 깨물었죠. 수진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배로 갔습니다. 그 안엔 준혁의 아기가 있었습니다. 8주차 아기가 자라고 있었죠. 하지만 수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기를 빼앗기지 않을까요? 철민이 명숙을 말렸습니다. 여긴 장례식장이라고 했죠. 명숙은 한 번 더 수진을 노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철민의 눈빛도 차가웠습니다. 그는 수진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보험금, 퇴직금, 거주하던 집을 법적으로 정리하겠다고 했죠. 변호사가 연락할 거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들한테서 받을 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죠. 그저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철민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명숙은 한 번 더 수진을 차갑게 쳐다보고 따라 나갔습니다. 비서들과 변호사들도 뒤따라 나갔죠. 장례식장 문이 닫혔습니다. 남은 조문객들은 어색하게 자리를 떴습니다. 수진은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영정 앞에 앉아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배를 감쌌습니다. 수진은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고요. 저 사람들한테 빼앗기면 안 된다고요. 그게 준혁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은 영정 앞 방석에 앉아 밤을 샜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죠. 뱃속의 아기를 생각했습니다. 준혁을 닮을까, 자신을 닮을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방 단골 손님 한 분이 미역국을 가져왔습니다. 수진에게 먹으라고 했죠. 임신한 거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얼굴이 그렇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수진을 꼭 안아줬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보험금 수익자가 변경되지 않아 법적으론 수진에게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 집안에선 유족 자격을 문제 삼을 수 있었죠. 소송으로 가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수지는 서류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지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임신 사실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법정 싸움을 하면 임신 사실이 드러날 게 분명했죠.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기로요. 그게 아기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철민의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넓은 회의실 테이블 한쪽엔 철민과 명숙, 변호사가 앉아 있었고 반대편엔 수진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상복 차림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 벗지 못했죠. 얼굴은 더 야위었고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인의 보험금은 약 3억 2천만 원, 퇴직금은 1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배우자인 수진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상황이 복잡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철민이 끼어들었습니다. 합의금을 제시하겠다고 했죠. 상속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3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번거로운 절차 없이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수지는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3천만 원이면 당장의 생계엔 큰 돈이었죠. 출산 비용도 내고 아기 키우는데도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명숙이 놀라 물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 포기하겠다고 했죠. 보험금도 퇴직금도 합의금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이건 법적 권리라고 했죠.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혼자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할 거라고 했습니다. 수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무슨 권리냐고 되물었죠. 자신에게 남은 건 죄책감뿐이라고 했습니다. 준혁을 집에서 쫓겨나게 만든 것도 자신이고 힘든 일하게 만든 것도 자신이라고 했죠. 그 돈 받을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미 작성해온 상속 포기 및 권리 포기 각서였죠. 변호사 친구에게 부탁해 미리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였습니다. 여기 사인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하나만 약속해달라고 했죠. 수진이 철민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다시는 자신의 인생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두 분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했죠. 서로 남이 되자고 했습니다. 철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명숙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죠. 수진이 말했습니다. 준혁은 두 분께 인정받고 싶어 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까지도요. 근데 자신은 그러고 싶지 않다고 했죠. 그냥 서로의 길을 가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이었습니다.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류들이었죠. 보험금 청구권 포기, 퇴직금 청구권 포기, 재산 상속권 포기. 마지막 장에 사인을 마치고 수지는 일어섰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돌아서려는 순간 명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잘 생각했다고 했죠.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집안 사람 행세하는 것보단 낫다고 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됐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배를 쓰다듬었죠. 아기가 뱃속에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느껴지진 않았지만 거기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수지는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지키겠다고 했죠. 할아버지 할머니는 없지만 아빠는 없지만 엄마가 뭐든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건물 밖으로 나왔죠. 2월의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가웠지만 수지는 걸었습니다. 이천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공방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준혁과 함께 살던 반지층 집은 비워야 했습니다. 월세를 낼 돈이 없었죠. 수지는 더 싼 곳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천으로 갔습니다. 반지층 집에 들어섰습니다. 준혁의 냄새가 났습니다. 작업복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엔 준혁이 쓰던 볼펜이 놓여 있었죠. 수지는 그 방에서 주저앉아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와 준혁의 사진, 그리고 함께 쓰던 물건 몇 개가 전부였죠. 중고 장터에 아기 침대와 작은 가구를 샀습니다. 배가 불러올 때까지 일해서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공방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임신 4개월이 되자 힘들어졌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반죽을 치대는 게 버거웠죠. 입덧도 시작됐습니다. 밀가루 냄새에 속이 뒤집혔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멈출 수 없었으니까요. 아기를 위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수지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준혁 사진에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도 잘 버텨보겠다고요. 임신 7개월이 됐을 때 수지는 이천 공방을 정리했습니다. 배가 불러오자 새벽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단골 손님들이 아쉬워했습니다. 수지는 출산 후 다시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 신림동 반지하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8만 원짜리 단칸방이었죠. 창문은 반쯤 땅에 묻혀 있어 낮에도 어두웠고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천장엔 물자국이 얼룩져 있었죠. 서울로 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구청 산모 지원 서비스가 이천보다 나았고 출산 후 일자리를 구하기도 쉬웠습니다. 수지는 구청 산모 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요양병원에서 의식조차 없는 상태였고 친구들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임신 7개월 병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의사가 초음파를 보다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에게 물었죠. 쌍둥이인 거 알고 있었냐고요.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쌍둥이라니요. 의사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아기가 2명 있었습니다. 한 명이 다른 한 명 뒤에 가려져 있어서 지금까지 안 보였다고 했죠. 둘 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한 명도 벅찰 텐데 둘이라니요.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하지만 동시에 기뻤습니다. 준혁의 아기가 2명이나 있다는 게 신기했죠. 진료실을 나온 수지는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2개의 작은 점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수지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너희 둘이서 외롭지 않겠구나.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겠구나 생각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지는 마트에 들렀습니다. 아기 옷을 보러요. 쌍둥이 옷이 세트로 나온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쌌죠. 수지는 중고 장터를 뒤져 싼 옷을 찾기로 했습니다. 임신 9개월, 배가 많이 불렀습니다. 걷기도 힘들었죠. 하지만 집에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수지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봉제 아르바이트였습니다. 단추 다는 일, 옷 수선하는 일이었죠. 손품이었지만 돈은 됐습니다. 어느 새벽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예정일보다 일주일 빨랐습니다. 수지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소를 말하려는데 통증이 왔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수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양수가 터진 상태였죠. 대원들이 재빨리 들것에 수진을 옮겼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반지하는 구급차 접근도 어려웠죠. 병원 응급실에서 수지는 분만실로 옮겨졌습니다. 진통은 길었습니다. 12시간이 넘게 계속됐죠. 수지는 혼자였습니다. 손을 잡아줄 사람도 등을 쓰다듬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힘내라고 격려했지만 외로움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첫째가 나왔습니다. 작고 빨간 아기였죠.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딸이라고요. 이어서 둘째도 나왔습니다. 역시 딸이었습니다. 2명 모두 건강한 여자아이였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들을 수진 품에 안겨줬습니다.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쌍둥이 따님이라고 했죠. 수지는 아기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 꼭 감은 눈이었습니다. 준혁을 닮았습니다. 특히 눈매가 그랬죠. 이마선도 비슷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준혁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딸들이라고 말해주고 싶었죠. 하지만 준혁은 없었습니다. 수지는 아기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라고요. 출산 후 수지는 일주일간 입원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꿈도 꾸지 못했죠. 병실엔 수진 혼자였습니다. 다른 산모들은 가족들이 면회를 왔지만 수진에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이 안쓰러워하며 더 신경 써줬죠. 퇴원할 때 병원비가 320만 원 나왔습니다. 쌍둥이라 비용이 더 나왔죠. 수지는 카드를 여러 장 긁어 겨우 결제했습니다. 이제 남은 돈은 30만 원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반지하로 돌아온 수지는 아기들을 요람에 눕혔습니다. 중고로 산 낡은 요람이었죠. 둘은 나란히 누워 잠들었습니다. 수지는 아기들을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게 해주지 못해서요. 아기들은 번갈아가며 울었습니다. 한 명 재우면 다른 한 명이 깼고 그 아이 재우면 또 다른 아이가 깼죠. 수지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기 울음소리에 깼습니다. 분유값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기저귀 값도 그랬죠. 한 달에 80만 원이 훌쩍 넘게 나갔습니다. 월세까지 합치면 110만 원이었습니다. 수지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기 둘을 맡길 곳이 없었죠. 아기들이 생후 3개월이 됐을 때 수지는 새벽 배송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물류센터에서 택배를 분류하는 일이었죠. 시급 9,000원, 하루 4시간이면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벌 수 있었습니다. 이웃집 김할머니가 새벽 시간만 봐주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을 드리기로 했죠. 수지는 감사 인사를 거듭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아기 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안다며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수진의 하루는 새벽 1시에 시작됐습니다. 아기들을 이웃집에 맡기고 물류센터로 갔죠. 차가운 창고에서 택배 상자를 분류했습니다. 손이 고바 감각이 없어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일이 끝나면 새벽 6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기들을 데려왔습니다. 낮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아기들이 깨 있었으니까요. 수지는 졸린 눈을 비비며 아기들을 돌봤습니다.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재우고를 반복했죠. 오후엔 수진이 할 줄 아는 쿠키를 구워 팔러 나갔습니다. 유모차에 아기들을 태우고 쿠키가 든 가방을 유모차에 걸고 동네 골목을 지났습니다. 골목 작은 카페, 수진의 사정을 아는 이웃이 쿠키를 규칙적으로 주문해주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분유 한 통이라도 더 살 수 있었죠. 저녁엔 아기들을 재우고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그러다 새벽 1시가 되면 다시 일어나 아기들을 이웃집에 맡기고 일터로 향했죠. 그게 수진의 하루였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쉬는 날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기들이 돌이 됐습니다. 수진은 아기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첫째는 별이, 둘째는 달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어둠을 밝혀주는 희망이라는 뜻을 담았죠. 준혁이 좋아했을 이름이었습니다. 별이와 다리는 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수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지난 1년의 고단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습니다. 이 아이들이 있어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요. 수지는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지켜주겠다고 속삭였습니다. 어떻게든 너희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죠. 반지하 창문 너머로 사람들의 신발만 보이는 좁은 방이었지만 수진에겐 그곳이 전부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라면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벽엔 준혁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공방에서 빵을 들고 웃던 모습이었죠. 수지는 가끔 그 사진을 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딸들 예쁘죠? 당신 닮았어요. 우린 잘 살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그렇게라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별이와 다리는 4살이 됐죠.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새벽 물류일에 더해 낮엔 식당 설거지, 저녁엔 쿠키까지 만들어야 했죠. 하루 수면 시간은 34시간이었습니다. 박철민 회장은 그 5년 동안 준혁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일에 몰두했고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회사 매출은 2배로 늘었고 새로운 사업부도 생겼죠. 하지만 아들 생각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특히 첫눈 내리는 날이면 준혁이 집을 나가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명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 방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청소만 했을 뿐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죠. 가끔 그 방에 들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옷을 만지며 울었습니다.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해 12월 첫눈이 내렸습니다. 철민은 회사에서 귀가하던 중이었죠. 을지로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차들이 많았습니다. 철민은 무심코 창밖을 봤습니다. 인도에 손수레를 끄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를 입었고 목장갑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 그 걸음걸이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손수레 양옆으론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긴 여아와 남자아이 둘이 엄마 옷자락을 붙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빨간 점퍼를 입었고 같은 모자를 쓰고 있었죠. 한 아이는 코를 훌쩍이며 걸었고 다른 아이는 엄마에게 뭔가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철민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저 뒷모습을 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차를 세우라고 소리쳤습니다. 김 과장이 놀라 급정거했습니다. 철민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눈발이 얼굴을 때렸지만 상관없었죠. 여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한 아이가 미끄러질 뻔하자 여자가 재빨리 잡아 일으켰죠. 철민은 그 광경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저 손길, 저 모습이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5년 전 장례식장의 수진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5년이 지났습니다. 사람은 변하니까요. 뒤따라온 오 전무가 우산을 펼쳐들고 철민을 부축했습니다. 철민은 떨리는 손으로 멀어져 가는 여자와 아이들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당장 알아보라고 했죠.
저 여자가 누군지, 어디 사는지, 아이들이 몇 살인지 다 알아내라고 했습니다. 오 전무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의 뒷모습이 찍혔죠.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손수레 끄는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철민은 그 자리에 서서 눈을 맞으며 떨고 있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이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철민은 비틀거리며 차로 돌아왔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회사로 가라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다음 날 오 전무가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확인 결과 최수진으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현재 신림동 반지하 거주 중이며 쌍둥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고 했죠. 새벽엔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낮엔 식당 설거지를, 저녁엔 쿠키를 만들어 판매한다고 했습니다. 철민은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아이들 나이를 물었습니다. 오 전무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만 4세라고 했죠. 출생신고일이 준혁 사망 7개월 후라고 했습니다. 철민은 책상을 붙잡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다면 장례식 때 수지는 이미 임신 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촉이었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자신은 그 여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우리 아들을 죽였다고 소리쳤었습니다. 확실하게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DNA 검사를 하라고 했죠. 하지만 법적 절차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알게 되고 소문이 날 테니까요. 비공식적으로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 전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탐정은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앞에서 대기했죠. 하원 시간, 별이와 다리가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탐정은 아이들이 물을 마시고 버린 종이컵을 주었습니다. 비겁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철민은 달리 방법을 찾을 수 없었죠. 종이컵은 비닐봉지에 밀봉됐고 검사기관으로 보내졌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철민은 서재에서 봉투를 뜯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서류를 펼쳤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9%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철민은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자신의 손주들이었습니다. 준혁의 아이들이 틀림없었습니다. 5년 동안 반지하에서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명숙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죠. 철민은 서류를 명숙에게 건넸습니다. 명숙이 읽더니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철민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쫓아낸 거라고 했죠. 우리 손주들을요. 명숙이 주저앉았습니다. 종이를 움켜쥐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자신이 장례식에서 뭐라고 했는지 되새겼습니다. 수진에게 퍼부었던 말들이 귓가를 맴돌았죠. 당신이 우리 아들을 죽였다고 소리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그때 이미 아기를 베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철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의 손주들이 반지하에서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분유도 제대로 못 먹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있었죠. 그런데 자신은 고급 저택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명숙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철민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찾아가야 한다고 했죠. 무릎 꿇고 빌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5년 전 장례식에서 그렇게 잔인하게 대했는데 어떻게 찾아간다는 말입니까? 수진이 받아줄 리도 없었습니다. 철민은 책상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명숙은 소파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그날 밤 박씨 집안의 저택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잠을 이룰 수 없었죠. 철민은 서재에서 밤을 샜고 명숙은 안방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밖으론 눈이 내렸습니다. 저 눈발 속 어딘가에서 손주들이 추위에 떨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두 사람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철민과 명숙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수없이 고민했죠.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들이 부끄러웠습니다. 12월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철민과 명숙은 새벽 4시에 신림동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이 물류센터로 출근하기 전에 만나야 했으니까요. 운전기사에게 집에서 대기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둘이서 해야 할 일이었죠. 반지하 골목은 가로등 불빛도 제대로 들지 않았습니다. 좁은 계단을 내려가니 낡은 철문이 보였죠. 문패엔 최수진이라고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문, 녹슨 손잡이가 세월을 말해줬습니다. 철민과 명숙은 그 앞에 섰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수진이 나올 때까지 차에서 말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30분 수진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수진을 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수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급 캐시미어 코트가 눈에 젖어 들어갔지만 상관없었죠.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무릎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일어서지도 않았습니다. 속죄의 시간이었으니까요. 수진은 얼어붙었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에 목도리를 두른 차림이었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지만 얼굴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눈 쌓인 계단 앞에 무릎 꿇은 두 사람을 봤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 회장님과 어머님일까요? 왜 여기 무릎을 꿇고 있는 걸까요? 눈은 계속 쌓였고 두 사람의 어깨 위에도 하얗게 쌓여갔습니다. 명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눈이 얼굴에 범벅이 돼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했죠. 목이 메었습니다. 철민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늙은 얼굴엔 후회가 가득했죠.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다고 했습니다. 수진에게도 아이들에게도요. 수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죠. 명숙이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눈에 젖어 축축해진 서류를 수진에게 내밀었죠. 별이와 다리가 손주들이 맞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친자관계 99.99%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죠.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철민이 대답했습니다. 비겁한 방법으로 확인했다고 했죠. 아이들 몰래 검사했다고 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수지는 서류를 구겨 쥐었습니다.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했죠. 우리의 인연은 이미 5년 전에 끝났다고. 5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안다고 했습니다. 다 알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안다고 하지 말라고 했죠. 수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 병원비 없어서 약국에서 해열제만 사 먹였다고 했습니다. 겨울에 난방비 아껴서 아이들 이불 세 겹 덮어 재웠다고 했죠. 아이들 분유값 아끼려고 하루에 빵 한 조각만 먹었다고 했습니다. 명숙이 무너졌습니다. 땅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죠. 자신이 장례식에서 수진에게 한 말을 평생 후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꾼다고 했죠. 당신이 우리 아들을 죽였다고 소리쳤던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철민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수진이 이미 임신 중이었는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안다고 했죠.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아이들 곁에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후회가 뭐가 되냐고 했죠. 그게 지난 5년을 돌려주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죠. 별이와 다리가 잠옷 차림으로 문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추운지 몸을 떨고 있었죠. 빨간 잠옷에 맨발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눈 쌓인 계단에 무릎 꿇은 노부부를 봤습니다. 다리가 계단을 내려와 명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작은 손으로 명숙의 눈물을 닦아줬죠. 할머니 왜 우냐고 물었습니다. 엄마가 그랬다고 했습니다. 우는 건 아픈 거래요. 할머니 아파요? 명숙이 다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와락 안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너희들 몰라봤다고 했죠.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다리의 작은 몸이 따뜻했습니다. 명숙은 5년 동안 이 아이가 추위에 떨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별이도 다가와 철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추우냐고 물었죠. 우리 집 들어갈래요? 따뜻한 데 있어요. 엄마가 보리차 끓여놨어요. 철민은 별이의 얼굴을 봤습니다. 준혁을 닮았습니다. 눈매가 웃는 모습이 똑같았죠. 철민은 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할아버지가 늦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늦었다고 했죠. 별이가 할아버지 얼굴을 손으로 만지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울어요? 아파요?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미워해야 하는데 미워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이 마음을 흔들었죠. 아이들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순수하게 우는 사람을 위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명숙이 아이들을 품에 안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에게 물었죠. 다시 시작할 수 없냐고 했습니다. 너무 늦은 거냐고 물었습니다. 기회를 달라고 했죠. 아이들 인생에 할머니 할아버지로 있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죠.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반지하 골목은 하얗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저분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약속하겠다고 했죠. 다시는 상처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당신들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했죠. 5년 전의 잘못을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마음속으론 아직도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5년의 고통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죠. 장례식에서 들었던 그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봤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 안겨 웃고 있는 아이들을요. 수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었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요. 아이들에겐 가족이 필요했으니까요. 수진 혼자서는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적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약속하라고 했죠. 다시는 돈이나 집안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겠다고요. 아이들이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살든 존중하겠다고요. 준혁에게 했던 짓을 아이들에게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요.
철민과 명숙은 고개를 숙여 약속했습니다. 눈 쌓인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죠. 수지는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있다고 했죠. 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저분들 누구예요? 수지는 아이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했죠. 너희들 아빠의 엄마 아빠시래. 다리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우리 아빠 있었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었다고 했죠.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명숙이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철민도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눈물이 계속 흘렀지만 이번엔 참회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5년 만에 찾은 손주들이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찾았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했죠. 추우니까요. 좁지만 따뜻한 차라도 드시라고 했습니다. 철민과 명숙은 반지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좁은 방이 보였습니다. 벽지는 벗겨져 있었고 천장엔 물자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은 깨끗했습니다. 수진이 매일 청소한 흔적이 보였죠. 한쪽 벽엔 준혁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철민과 명숙은 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준혁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철민이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죠. 아버지가 정말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명숙도 손을 모았습니다. 아들아, 엄마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반지하 골목에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지나가고 아침이 오고 있었죠. 눈은 그쳤고 하늘이 밝아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침이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죠. 거리엔 분홍빛 꽃잎이 날렸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수진과 아이들은 반지하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철민의 저택으로 간 게 아니었습니다. 중간 지점이었죠.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방 3개짜리 평범한 곳이었습니다. 수진이 직접 고른 곳이었죠. 너무 큰 집은 싫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맞는 크기로 살고 싶다고 했죠. 철민과 명숙은 수진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경제적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이건 둘 사이에 분명한 선이었죠. 수진은 새벽 물류 일을 그만뒀습니다. 식당 설거지도 그만뒀죠. 대신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열었습니다. 철민이 자금을 댔지만 운영은 전적으로 수진의 몫이었습니다. 이름도 수진이 정했고 메뉴도 수진이 만들었죠. 가게 간판을 달던 날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 베이커리. 이천에서 준혁과 함께 꿈꿨던 이름이었죠.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준혁은 없지만 그의 딸들과 함께 그 꿈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가게는 아파트 1층 상가에 있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아담했죠. 유리창 너머로 빵 굽는 모습이 보였고 고소한 냄새가 거리로 퍼져나갔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빵을 구웠습니다. 하지만 이젠 행복했습니다. 철민과 명숙은 일주일에 2번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너무 자주 오면 수진이 부담스러워할까봐 조심했죠. 만날 때마다 선물 대신 시간을 줬습니다. 공원에서 함께 놀고 그림책을 읽어줬습니다. 명숙은 아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쳐줬습니다. 간단한 샌드위치 만들기, 과일 깎기 같은 것들이었죠. 별이와 다리는 할머니 손을 잡고 부엌에서 웃으며 놀았습니다. 명숙은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5년 동안 놓쳤던 시간을 조금씩 채워가는 기분이었죠. 철민은 아이들과 산책을 했습니다.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죠. 아이들이 꽃을 가리키며 예쁘다고 하면 철민도 예쁘다고 맞장구 쳤습니다. 그네를 밀어주고
시소를 함께 탔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철민은 조용히 변화했습니다. 회사 일을 줄이고 지역 장학재단의 익명으로 거액을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서가 세금 혜택을 위해 공개 기부를 하라고 했지만 철민은 거절했죠. 익명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빚 갚는 거니까요.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장학금이었습니다. 철민은 자신이 놓쳤던 것들을 돌아봤습니다. 돈과 명예만 쫓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죠. 아들을, 가족을, 행복을 잃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수진의 카페에서 모두 모였습니다. 별이와 다리가 빵을 만드는 걸 배우고 있었죠. 작은 손으로 반죽을 치대고 쿠키 틀로 모양을 찍었습니다. 별이가 자랑스럽게 쿠키를 들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보라고 했죠. 내가 만든 거래요. 명숙이 웃으며 받아들었습니다. 우와, 우리 별이 정말 잘 만들었다고 칭찬했습니다. 다리도 자기 쿠키를 보여줬습니다. 하트 모양이었죠. 할아버지 주는 거래요. 철민이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죠. 철민은 창가에 섰습니다. 벽 한쪽엔 준혁의 사진이 걸려 있었죠. 공방에서 빵을 들고 웃던 모습이었습니다. 철민이 그 앞에 섰습니다.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늦었다고 했죠.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제야 안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겠다고 했죠. 내 쌍둥이들을 잘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진이 옆으로 왔습니다. 준혁의 사진을 함께 바라봤죠. 수진도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울면서도 살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웃으며 살게 됐다고 했죠. 당신 아이들 정말 씩씩하게 크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철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신들을 용서해 줄 수 있냐고요. 수진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가 모든 걸 지우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5년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죠.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요. 아이들에겐 행복한 추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숙이 다가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했죠. 자신들에게 기회를 줘서요. 수진은 자신도 아이들에게 가족을 돌려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했습니다. 빵 굽는 냄새가 가득했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죠. 창밖으론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창문에 부딪혔습니다. 별이와 다리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 찍자고 했죠. 우리 다 같이요. 수진이 타이머를 맞추고 뛰어왔습니다. 5명이 준혁의 사진 앞에 모였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진 속엔 웃는 얼굴들이 담겼습니다. 뒤쪽 벽에 준혁 사진도 함께요. 마치 준혁도 함께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늦게 만들어진 하지만 진심 어린 가족 사진이었죠. 그렇게 박씨 가족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를 보듬으며 살아가기로 했죠. 용서가 모든 걸 지우진 못했지만 앞으로 만들어갈 추억들이 그 틈을 메워나갈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카페 문을 열며 생각했습니다. 준혁이 원했던 건 이런 것이었을 거라고요. 가족이 함께 웃고 평범하게 행복한 일상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고급 저택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었을 거라고요. 별이와 다리는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카페로 왔습니다. 엄마가 만든 빵을 먹고 할머니가 읽어주는 동화책을 들었죠.
할아버지는 가끔 새로운 그림책을 가져왔지만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노는 시간을 더 좋아했습니다. 눈 내리던 그 거리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봄을 맞이했습니다. 늦게 온 봄이었지만 그래도 봄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벚꽃이 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다시 겨울이 와도 이 가족은 함께할 것입니다. 수지는 저녁이면 준혁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말해줬죠. 별이가 유치원에서 상 받았다고, 다리가 처음으로 자전거를 탔다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놀러 왔다고요. 준혁이 들을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행복해요. 당신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있든지요. 준혁의 사진은 언제나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카페 간판에 불이 켜졌습니다. 수진 베이커리. 따뜻한 빛이 거리를 비쳤습니다. 그 빛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졌고 봄밤을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5년 동안의 추위가 지나가고 이제 진짜 달이 온 것이었습니다.